혁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거치 문제잖아요. 제가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듣고 와서 그래요?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디서 들으셨어요? 단독. 저에게 이제 항상 좋은 취재원들. 정보를 주는 분인데 만약 이게 맞으면은 저 다음에 한번 불러주세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왜 자꾸 웃어요, 김성현 소장님. 정보원이 김성현 소장은 아니죠. 아무튼 그래야죠. 뭐 12월달에 퇴진한다는 거? 10월달에 퇴진한다. 10월달 퇴진할 수도 있다. 추석 이후에 10월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왜 10월입니까? 그래야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내가 뭐 계속 버텨가지고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은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보 진영 다 그냥 무너진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런 생각. 계신다? 그래서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K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실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K 의원?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는 말씀드릴게요. 누군지. 그리고 지금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곧 나타날 거다. 흐름이 나타날 K 거다. 의원을 여야 대표 정치 구단들의 쓴소리를 듣는 한판 쓴소리 시간. 먼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정치 구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8단? 9급. 1단도 안 돼요. 저는. 네, 겸손한 말씀. 확인 사살할 필요가 없었나요? 예, 아무튼 장 소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바쁘신데. 자,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두 분과 인사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 여기 오랜만에 나왔는데 두 분 텃세가 너무 심해요. 그렇습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원래 그렇습니다. 진 작가님 뭐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 들어왔나 보다. 아니 그래도 인사했는데 그래도 눈이라도 좀 마주치든가 해야지. 저희 김성애 소장 정신 들고 보니까 옆에 앉아 있더라고. 김성애 소장님은 저 인간은 왜 왔나 뭐 그런 표정이었어요. 약간 저희가 약간 차가운데 마음은 따뜻한 분들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보여줘요. 저희가 어제도 3시간 동안 손 꼭 잡고 있었거든요. 보다가 잠깐 헤어져 다시 만난 사이라서. 예. 자, 첫 번째 이슈는 진짜 안 반가웠겠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만해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는 다 오프닝에도 말씀 주셨는데, 자, 이동관 특보가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자, 먼저 이상민 의원님부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예. 뭐 저도 갔죠. 이명박 정부 때 언론 장악의 기술자다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는 분이 이동관 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방통위원장 여러 같은 뭐 시비거리가 정권 들었을 때마다 있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너무 비성장이잖아요. 5명 중에 3명, 2명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하고 있는 터에 지금 굳이 이동관 씨를 이렇게 공정성과 독립성 또 굉장히 예민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자리에 이동관 씨를 앉혀가지고 평지풍파. 일부러 대통령이 그냥 큰 바위돌을 확 던져가지고 쌈을 거는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민주당 뭐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반대해라. 반대를 유발시키는. 예. 그래서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촉발자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혁신이고 뭐고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싸움밖에. 그럼 한국 정치판이 그냥 막 싸움판으로 결국 돌아가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싸움 걸고 갈등 유발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 이길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 장 소장님. 장 소장님도 민주당 찍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아유 아니에요. 저 큰 틀 차원의 거룩한 얘기는 이상민 의원님께서 잘 해주셨고요. 저는 소화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사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으로 이제 뭐 먹고 사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오면은 제 1순위가 장성철 너다. 왜냐? 그럴까요? 보수 쪽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수 참칭 패널로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합리적으로 공격한다. 쓴소리는 하고 또 보호할 건 보호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국민의힘에 있는 뭐 분들은 저를 이제 완전히 공공의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동관 특보가 온다. 그리고 이제 8월달, 9월달에
KBS나 MBC 뭐 이사진을 바꾼다. 그러고 나서 사장을 바꾼다. 그리고 뭐 PD 바꾼다. 진행자 바꾼다. 패널 바꾼다. 이런 식으로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라시에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방송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뭐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방송계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될 것이다. 저기 고별 방송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별 방송 한 10월쯤에 제가 볼 땐 8, 9월쯤 될 것 같은데. 근데 장 소장님은 또 여당 쪽에도 취재원도 있으시고 당직자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실제로 좀 취재하거나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직접 뭐 다 알려져 있죠. 직접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전 직접은 얘기 듣지는 않고 뭐 김성애 소장님이 더 대통령실 친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또 괜히 대통령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걱정되는 그래요?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 중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을 했어라는 것이 드러나도 아이 뭐 우리 방송 정상을 위해서는 최고의 적임자야. 능력 있어. 전문성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임명 강행. 이럴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실제로 그 자녀 확폭 문제, 언론 사찰 문건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이 났어요. 이미 검증 끝났고 공영방송 개혁 적임자다. 이건 그러면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한 말씀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영방송 개혁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실 개혁 개편을 운운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인사 개편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참모들도 만약에 대통령 결심이 그랬다면 참모들이 말리지 않는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에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임기가 지금 3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짧습니다. 금방 후닥닥 가요. 내년 총선 되면 3년. 뭐 총선 끝나면 사실은 대통령의 그 리더십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고. 그러면 몰락이 해요. 누구나 어떤 적이고. 근데 이렇게 그냥 일방 통행을 해서 뭘 믿고 그렇게 이러는지를 전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짜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믿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갤럽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제일 낮아졌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또 올라갔어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결국에는 민주당을 대한야당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민심이다라는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검증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지적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정순신 씨 학폭 관련돼서 아들 학폭 관련돼서 알았으면 그냥 뒀겠냐. 검증 다 걸렀지 했는데 이번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온지 보고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인사 검증했는지 확인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인수위에 있는 관계자들은 방통위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인수위를 거친 사람은 3년 동안의 휴직을 가지고 방통위원을 할 수 있거든요. 방통위 법에 따르면. 근데 이동관 씨 같은 경우 이제 특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위원은 아니고 특보죠. 그러니까 특보니까 상관없다. 이것도 이제 법이니까 상관없다는 취지인데 이 법의 취지는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때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정파에 너무 쏠려 있는 사람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아니 법상으로 인수위원 하지 말라 그랬지 특보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잖아라고 임명을 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다. 이렇게 두 가지 좀 지적해 두겠습니다. 신 교수님. 그렇네요. 맞는 말씀이네요. 이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과거에 MB 정권 시절에 알죠? 그때 뭐 KBS 사장 끌려가서 청와대에서 조인트 맞고 뭐 이럴 때 그다음에 MBC 사업 사태 나고 기자들 다 한직으로 다 내보내고 그래서 MBC 기자들이 정권 뺏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편향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그 빌미를 제공했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분은 기피 대상 1위거든요. 일단은 고려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데 하필 이분을 뽑은 거는 기쁠 뜻이 있는 거거든요. 옛날 그때 그 짓을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최적임자가 또 이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피 사유로 꼽는 그 이유가 이번에 발탁 사유예요.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분들이 사고 방식 자체가 비정상적이거든요. 대통령실 사람이 얼마 전에 한 말 듣고 경악을 했는데 뭐냐면 우리 정권에서 하는 일은 지난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이상해진 나라를 갖다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거든. 일종의 이념적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방송을 정상화하겠대요. 근데 그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동관 특보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변했다. 좀 기다려달라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송 장악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릴 것 같아요. 장송이 장악이 아니라 KBS나 그러니까 TBS 같은 경우가 그 안에 선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TBS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오늘 방송을 들어봤더니 계속 그냥 노래만 틀어주더라고요. 음악 위주로. 그런 것을 보면 TBS라는 방송국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주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BC나 KBS 같은 경우도 저걸 장악을 해봤자 정권 바뀌면은 또 언론 노조 사람들이 또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또 공격의 칼을 보낸다. 그러니까 아싸 분리를 하거나 민영화하거나 분리를 해서 공영방송 체제 같은 거를 거의 무의미하게 만든다. 왜냐? 우리는 유튜브가 있고 종편이 있다. 그런 식의 일이 진행될 것도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오늘 대통령실 발표 후에 본인이 직접 또 말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더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일성이 있었는데 한번 화면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과거의 틀에 갇혀서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새롭게 하신다잖아. 넷플릭스 얘기도 하고 공영방송도 좀 잘하고. 후보자가 후보자죠 지금 신분이. 그렇죠. 그죠? 아직 후보자죠. 후보자가 지금 본인이 지금 시대에 낙후돼 있고 대의적 신뢰가 없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든 뭐 한번 검증 테스트든 어떤 대의적 신뢰가 본인에 대해서 신뢰가 얼마인지를 언론 종사계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해보든지. 지금 뭐 지금 있는 기존의 방송들의 대의적 신뢰를 운운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BBC나 NHK처럼 만든다라고 하면서 KBS 시청률 없애려고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만들어? 무슨 돈으로? 없애는 거 아니고 분리징수. 그러니까 분리징수하면 결국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장 소장이 정확하게 봤다고 보거든요. 저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아니라 KBS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장악도 안 돼. 왜냐? 방송 제작자들의 성향이 그분들처럼 꼴통일 수는 없거든. 40대, 50대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지금 보수 패널이 없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방송사에서 찾는 데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와가지고 멀쩡한 논리를 펼 수 있는 패널이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왜 보수 패널 없느냐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는데 제가 방송국 그쪽 방송 제 종편도 나가잖아요. 거기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보수 패널 나한테 소개시켜달래요. 없다는 거야 부를 사람이. 그런 자신들에게 처참한 수준임을 갖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갖다 장악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한다 그냥 아예 없애는 게 낫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방송국 관계자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식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물론 이 점은 문재인 정부 때 경영 구조를 개선했으면 좋았겠죠. 매우 아쉽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고요. MBC하고 KBS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방송 전문가들이 토론해서 추천한 사람 뽑자고 하니까 그럼 좌파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 여당이 논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되게 답답한 거죠. 가재미논이거든요. 오른쪽에 이렇게 딱 치우쳐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도 다 좌파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 배제하면 없지. 장 소장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태어났다. 왜냐하면 진중권 작가님한테 칭찬받는 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와 상황을 정확히 잘 보고 있다. 김성애 소장님 혹시 이러한 칭찬 받은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죠. 거의 불가능한 일을 나 오늘 해냈다. 나는 자부심이 있고. 근데 그 똑같은 발언을 사실 내가 2주 전에 여기서 했거든. 뭐 진짜 이런 가운데 진 작가님 저 발언 제가 3주 전에 한 발언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 적대적 대북관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임명을 제가 했죠.
지금 외통위 위원이신 이상민 의원님. 네. 이 청문회를 해보니까 많이 전향을 했더라고요. 전향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극단적이지 않다. 뭐 하여튼 기존에 했던 발언들은 뭐 그때 그냥 한 얘기고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들은 통일부 장관을 맡으면 뭐 상당히 저기 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죽했으면 전략적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되기 위한 전략적 사고 전환이냐 짐짓 그렇게 했더니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사람이 오히려 정직하게 과거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데 뭐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뭐 이렇게 듣겠다 하면 진정성이라도 좀이라도 느끼겠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가끔 나오죠 본색이. 본색이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 본색은 통일부를 해체하려고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속마음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부 조직법에 통일부의 임무수 역할이 딱 적시가 돼 있거든요. 통일,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 대화 여기에 진력을 다해야 돼요. 이거 돼 있고 해체는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여간 그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 이 부분이 하나 보이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통일관과 통일부 해체론과 지금의 이 주장이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2030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통일부를 없애겠습니다라는 유화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할까요? 20, 30대가?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이게 헌법이거든요. 근데 헌법상이죠. 그렇죠. 헌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꼭 통일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북한도 노동당 규약 바꾸고 우리도 헌법 개정해가지고 그냥 두 개 나라로 가자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젊은 친구들이 생각이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행법상 지금 헌법상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정려 반대되는 그 지론을 가진 분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다라는 것은 마치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고문했던 그 반달곰 경관 이 사람을 갖다 인권위원장 시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솔직히 한 두 가지 부서가 있어요. 여성가족부하고 통일부거든요. 이 정권에서 없애고 싶어해요. 근데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여가부 사실상 여가부 장관 임명했을 때 임무가 뭐냐 여가부 없애라는 임무를 보내요. 일종의 자살 장관이거든요. 네, 그 좀 더 났을 때가 좀 살살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유엔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유엔에서 딱 시비를 거니까 우리 정부에서 입장을 냈는데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빼요.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실질적으로 없애버리는 거.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명목은 왜 헌법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되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황당한 인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을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은 세 분 다 잘 짚어주셨고 저는 검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논란이 너무나 많았어요. 수해와 관련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웠고 또한 양평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도가 거기에 집중됐단 말이에요.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언제였는지 저도 그냥 가물가물해요. 무엇이 중요한 논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의 집중도가 떨어졌어요. 맞아요. 이분을 제대로 검증을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하나는 김영호 교수가 상당히 잘못한 부분인데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할 것이냐는 과거를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명받자마자 김영호의 세상 읽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무슨 주장을 적나라하게 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화면만 캡처해 놓은 것만 있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청문회장에서 반박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쭉 살펴봤으면은 이분이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 부분을 조금 더 명징하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청문회장에서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개정 열어라 또 복구할 수 있다 막 또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었었는데 그때 출석 안 하셨죠? 아니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해당 유튜브에 대해서 김용호 장관의 자료를 내놓으라고 이제 막 욕을 했었죠. 의원들이 요구를 했죠. 근데 뭐 자료 뭐 그거 이미 저기 해서 없다. 또 복구하면 다 삭제했다. 저기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그리고 이제 공방만 오갔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영상을 틀 수 없다. 뭐 그런 거를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영상을 왜 요새 뭐 여러 가지 표현되는 것들이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파일이 있고 뭐 다 있는데 다 틀 수 있는데 국회에서는 그렇죠. 국정에 관한 거는 영상을 틀 수 없다는 이런 낙후된 생각을 그 얘기하면서 이제 봉쇄를 하고 있고요. 우선 그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적격성 여부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왜 굳이 그런 사람을 뽑아서 통일부 장관에 앉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가짐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주적 그리고 대결 구도 대화는 없다. 그냥 누르는 것밖에 없다. 이들 같은 기구 들어와라. 뭐 이거죠. 그냥 이거 말고 무슨 전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저 사고의 전환 때는 과거에 했던 알려진 발언들 과는 다른 발언을 하길래 그걸 바뀌었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 방안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고를 전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전환을 했다고 해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근데 별로 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은 거의 제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통일부 예산의 대부분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에요. 그 기금을 쓸 일도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할 일이 없는 무의미한 그냥 통일부 장관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외국 나가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알려서 북한 정권은 나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북한 그 김용호 장관 후보자가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뭐 그걸 잘 하겠다 역점을 두겠다고 하길래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이나 제 인권도 좀 알겠습니다. 자,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요즘 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장관이 또 있습니다.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데 한숨을 쉬세요. 이 한숨은 누구의 한숨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토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거친 공방을 벌이신 다음에 양평 주민들을 찾아서 오물을 해결하면 고속도로 빨리 놓겠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물은 누굽니까? 장성철 소장님. 괴담 선동 뭐 이런 거가 오물이라고 괴담 선동의 오물이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괴담 선동하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을 향한 발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물은 민주당이다. 자, 민주당 측 입장 듣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저하고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러시구나. 저하고 호영호자는 사이고. 연수원 동기. 아니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나 우리 연수원 다닐 때 그는 안 그랬던데 요즘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막 저거 뭐라 그럴까 인상과 표정과 저는 그 무슨 돌격대 같기도 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하는지 좀 약간 하지만 하여튼 내가 그 방송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본인한테도 이건 정치적으로 그렇고 좋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돌격대처럼 그것도 어느 한 방향으로 기조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막 땜질하는 식으로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를 갉아먹는지 안타까워요.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갉아먹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누군가 시켜서 그러겠죠. 누가 시켰어요? 본인의 생각과 판단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7월 3일 날 간담회를 하면서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어공과 늘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의혹 받으면서 이렇게 사업 진행 안 하겠습니다. 제가 원점으로 권토 다음 정권에서 하십시오라고 말했잖아요. 7월 3일은 그 다음에 얘기를 했고요. 그랬구나. 7월 그때는 이제 목요일 날 그 얘기를 하셨고 알겠어. 7월 3일이라는 월요일 날에는 간담회를 하시면서 간담회 할 때 자 이거 그냥 저 항상 늘공이 문제예요. 제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요 원점으로 재검토하라고 제가 지시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의혹하는 그런 거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런 얘기했거든요. 7월 3일엔 갑자기 사흘 후에 바뀌었어요. 왜 그랬겠냐고요. 사흘 후에. 그런데 어제 청문회 때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한덕수 국무총리나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딴 사람하고 논의해. 누구겠냐고요. 원희룡이라는 거물의 정치인의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분에게 그런 식의 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전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십니까? 성만 말씀해 줘. 패션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혹시? 그거는 좀 광고 나갈 때 좀 눈치 보십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접 제목을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원희룡 흥분한 표정 연기로 사주 뚫고 내년 세게 찌른다. A급 특수 사주로 태어나.
이거 지금 조회수가 10만에 가까운 저희가 아는 보수 유튜버의 헤드라인이고요. 난리 났다는 없어요. 원희룡, 이준석 완벽잡 95%대 1% 상대 안 돼. 양평 커뮤니티 난리 났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번에 국회 현장 생중계하는 다른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가짜 뉴스의 역대급 폭격. 원희룡 민주당 X 박살. 이렇게 나오니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질문이 무의미한 겁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합니까? 방송 갔다가 보수 쪽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약간 찢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이제 뭐죠? 국감장에서 한동훈한테 신나게 깨지고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 다 자기들이 이긴 거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여기도 보게 되면은 자화자찬하면서 승리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황당해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거기에 지금 본인이 업된 거예요. 취해 있죠. 취해 있어요. 지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무슨 사안만 터지면 다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로 몰고 가고 하니까. 지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입장이니까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그 개발할 의지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왜 국토부 장관이 신경 써요? 그건 당도 있고 대통령실도 있고 그쪽에서 얘기해야지. 그걸 갖다가 왜 자기가 뭐죠? 보디가드처럼 나서냔 말이죠. 장관이. 자, 이상민 의원님. 아니 하여간 저는 원희룡 장관의 행태가 아마 이제 그럼 지금 국민의힘 여권 내 강성 지지자들 부추김과 환호에 취한 것도 있을 테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 같고 아마 뭐 지금 여권 내에서 대선 후보로 부각되기 위한 대선 후보로. 근데 그런 것들이요 진짜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이다. 그렇게 해서 그 대선 후보 된다고 한들 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 뭐 하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계속 30% 될까 말까 하는데도. 장 소장님. 자칫 잘못하면 여론을 잘못 잊고 있는 이런 방식과 형식이 계속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어제 원희룡 장관이 양평에 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잖아요. 간담회를 했죠. 제가 양쪽으로부터 문자와 화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이제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인데 완전히 지금 양평에서는 원희룡 잘했다고 난리가 났다. 보수 쪽에서는 네, 완전히 그냥 원희룡 장관 우리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진짜 민주당 나빠요. 이런 게 대다수의 분위기였다라고 그러고 거기 30명 모였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진보 쪽, 뭐 야당 쪽 그런 쪽의 커뮤니티에서는 마지막에 어떤 한 분이 정치쇼 하지 마세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양평분들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에게 소리를 쳤죠. 네, 이렇게 원희룡 장관한테 소리치는 그걸 또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이게 조작된 여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청문회 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급하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양평에 있는 이장들에게 자 내일 간담회 하니까 두세 명씩 데리고 와. 이래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주민들이 그냥 자발적인 주민들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지도 근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지금 양평 그 고속도로 문제된 고속도로가 양평 국민들만 위한 도로가 아니잖아요. 아니, 서울 시민들 이동하고 대한민국 전체 교통 체계와 관련된 건데 원래 그 사람들한테 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원래 그걸 하는 김에 이왕이면 지역 주민 편의 좀 봐주자.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심상정 의원이 해법을 내놨어요. 노선평가위원회 구성하고 만약 최정안이 강상면 나오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는 부동산을 매각해라. 가능합니까? 아니 매각하면 되죠. 백지신탁. 그리고 진짜 김건희 씨 입장이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지금 상당한 위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매각해야죠. 지금도 저 가격이 엄청 올랐다는데 그러면 백지 주식도 정치인의 경우는 백지 신탁하지 않습니까? 신탁을 하든지 아니면 저 처분을 하든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동해안에도 있고 어디도 있다고 하는데 빨리 처분하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라는 부분과 공직자와 권력자가 가져야 될 양심, 윤리, 도덕 이 두 문제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전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그 국토위 현안 질의 때 뭐 원희룡 장관은 페북에다 올렸더라고요. 내가 13시간 동안 해가지고 다 뭐 정리했어. 이런 식의 분위기인데. 그랬어요? 네. 본인은 죄송합니다. 저희 처음 봤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몰랐습니다. 이 자료도 몰랐고요. 예. 그리고 사과도 몇 차례 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계속 봤는데도 왜 누가 그렇게 바꿨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도 그렇죠. 해명을 못해요. 계속 감추는 게 있어요. 네. 뭔가를 감추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관련 엔지니어 없잖아. 또 관련된 그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줄줄이 나와서 다 설명하면 넌 나는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도 한심해요. 왜 민간 사업자들 불러가지고 좀 여러 가지 물어보자고 했더니 그 사람들 좀 부르지 말자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불러야죠. 저도 좀 저도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얼추 여야 간에 합의가 되는 듯하더니 결국 안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해충돌 이해상충의 부분이에요. 최고 권력자의 처가 일가의 땅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 땅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재산 신고했어요. 그 본인 재산이란 말이에요. 배우자의 재산이니까. 네. 거기에 이제 국책 사업으로 도로가 나면은 당연히 거기는 폭등할 거란 말이에요. 막대한 부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대통령인데.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으면 다 배제시키잖아요. 그래요. 아마 이제 그 문제된 땅, 양평의 땅이 그 김건희 씨 땅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님. 왜 여사라고 해야 됩니까? 김건희 씨. 영부인. 제가 입에 배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김건희 씨의 오빠의 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정 내에서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걸 사실 쉽게 설득이 될까 안 될까는 해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의 일가가 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좀 온전하게 국정을 끌어가게끔 하려면 전신 바짝 차리고 처분을 하든지 신탁을 하든지 조치를 빨리 취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정현 판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장 소장님이 추가 발언 요청하셔서 30초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러려고 그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 찍지 않았거든요. 정권 교체를 그렇게 저는 상당히 희망을 하면서 패널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모습 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불이해한 거하는 윤석열, 공정하고 정의로운 윤석열 검사가 바로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후회해요.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지지층 내에서.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본인의 신념과 고집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싶겠지만 좀 민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충원을 해주시네요. 진지하게. 저의 패널 생명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발언 같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제가 자켓을 벗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지금 이제 다원권 정지 10개월 받았고 이제 SNS 신경글을 여러 차례 올리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또 막 중간에 또 SNS 쓰신 분 아니겠 또 수정 내역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그 수정해서 올리시기도 했고 또 발언권은 정지 안 됐다. 나에겐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그냥 깊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대구시장 임기 3년 남았다. 그런 얘기고 김기현 당대표는 내년에 총선 지면 그만둘 거 아니냐. 나는 그래도 계속 대구시장직을 역임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3년 후에는 나는 대권 도전한다. 그런 의미로도 들려집니다. 약간은 좀 기가 죽으신 것 같아요. 홍 시장이? 네, 앞으로도 자극적이거나 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화나게 하는 발언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 측근한테 어제 이제 퇴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거 취재하신 겁니까? 네. 임연선호, 불려 퇴위 결망. 어렵죠?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부러워하지 말자. 지금은 뒤로 물러나서 그 물고기를 잡을 그물을 짤 때다. 좀 자중자애하고 우리가 훗날을 도모하자. 이렇게 좀 지지자들을 좀 다독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단독입니까? 아닙니다. 단독은 아니고. 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준 건데 좀 기회를 엿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물러나자. 좀 구설수나 설화 이것을 안 일으키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기대를 해본다. 자, 이상민 의원님은 홍준표 시장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요 3년 후의 발언. 지금 우리 홍 시장님의 마음 상태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임기보다 내 임기가 더 길다. 여기서 네 임기는 김기현 대표의 임기. 예. 좀 뭐 두고 보자. 이런 게 깔려 있을 것 같고요. 예. 저 그 홍 시장께서는 예. 이제 남 원망하고 이 적개심 막 끌어오르고 자존심이 막 뭉개졌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예. 본인 잘못한 건 틀림없어요. 물론 이제 그때 기자분들이 막 끈질기게 묻고 뭐 골프를 쳐도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 성향이 쫙 나온 거죠. 뭐 공직자가 공무원이 뭐 휴일날 뭐 골프 치는 게 잘못입니까? 뭐 이렇게 대응했는데 공직자는 그럴수록 평정심, 침착하게 평정심, 인내 이런 걸 무슨 말을 들어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삼가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저는 들었으면 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요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김무성 대표가 페북이나 SNS상에서 본인 스스로 문자나 메시지를 남기지 못하도록 제가 뺐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 거의 없었다.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다 이제 제가 그걸 통제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SNS상과 관련해서는 게이트키퍼.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어른들은 술 먹고 좀 화가 나시면은 막 쓰시고 다음날 또 후회하시고 빨리 삭제하고 막 이러거든요. 내가 왜 그랬노? 지워라 성철아. 그게 바로 위기 관리거든요. 위기 관리.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도 조금 좀 자중하세요. 저는 의원님은 직접 하십니까? SNS 직접 하십니까?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좌진들 믿고 저는 맡기세요. 보좌진한테 핸드폰 절대 안 맡깁니다. 계정을 맡기세요. 계정. 근데 김재현 최고위원이 오늘 이제 처음에 탈당 공고가 논의가 시작됐을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했다. 윤리위 분위기가 심각했다.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불편한 관계가 괘씸죄로 적용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표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말을 정확히 보면 또 김기현 대표도 다음 대선을 또 잠재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을 적당히 좀 눌러줘야 한다는 그러한 견제 심리도 작용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박재용 앵커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런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결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잘못된 그래서 국민들 들으시는 국민들을 상당히 화나게 한 점은 틀림없어요. 그게 이제 징계를 하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설사 김기현 후보의 사감이 반영된 걸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이 잘못한 건 틀림없죠. 그러니까 그 홍준표 시장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대표할 때 김기현은 뭐 재선인가 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저게 많이 컸다 너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고 조심해야지. 평정심 유지해야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감정은 절대 표출하면 안 되겠지. 국민들 화나게 하는 말, 불지르는 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반성해야지. 근데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대권 후보고 오랫동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플랫폼에서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번에. 홍준표 시장의 이 골프 발언에 대해서 편 들어줄 일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징계가 너무 과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징계가 과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편 들어 주셨어야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편 들어줬지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당원권 2년도 있어요 여기. 2년 있어요? 그래서 편 들어주는 분이 없다. 경고도 있어요. 그냥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 본인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외로운 거죠.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앵커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그래도 보수 참칭 패널이니까 민주당을 공격할 시간을 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넘어갈 겁니다. 아니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강기정 왜요? 22일 날 유럽으로 출장 갔거든요. 해외. 본인이 여러 가지 뭐 선진화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고 광주시정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첫날 가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가우디 거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관광을 쇼핑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광주는 비상계획 3단계예요.
공무원들 다 비상대기 시켜놓고 본인은 유럽 가가지고 좋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의회 관계자들 아니면 시장 이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좀 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관광 다녔다니까요. 도시혁신 미래를 하기 위해서 관광 다녀요. 그래서 쇼핑을 가우디라는 그런 쇼핑을 하신 건 네? 팩트 취재죠. 다 기사에 다 나왔어요. 기사에 나왔다. 뭘 샀는데요? 네? 뭘 산 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잖아요. 야 강기정 의원 강기정 시장 이거 잘못됐어. 가지 마.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금 여러 장관들 공격하고 있는데 당신 가면은 우리가 공격할 명분이 없어. 그랬기 때문에 베트남 간 의원들은 바로 귀국을 했잖아요. 근데 왜 강기정 시장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징계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자체 정화 기능은 그래도 좀 그나마 낫다 민주당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었으니까 장소원님이 많이 달라지네. 아니 그 강기정 시장이 관계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수혜와 스페인 가서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골프 친 것보다는 골프 친 이후의 대응이 국민을 너무 화나게 했죠. 그냥 골프 치고 말고 그냥 가만히 묵묵 대답했으면 그냥 조용히 끝났을 거예요. 그냥 왜 골프 치냐 이 정도로 책망 듣고 말았을 텐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막 따지고 막 이러니까 더 열받죠 국민들은. 그걸 잘못한 강기정 시장은 아직 그건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일도 있어요. 저 의원님, 그러니까 그게 가는 게 맞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가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그냥 갔어요. 그게 맞냐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가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상민 의원님이 아파하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이제 장 소장님 살짝 말씀하셨어요. 한국갤럽이 지난 25일에서 2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29. 자,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최저 수준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받는 분들이 혹시 우리 민주당을 여당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당이 헷갈렸을 것이다. 근데 이거 갤럽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도 이 숫자를 또 제대로 읽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악재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뭐 누워서 침 뱉기고 또 스스로 상처에 소금 뿌리는 얘기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개가천선하고 대호각성 크게 깨우치고 개가천선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실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하느라고 내부 개혁하는 거는 지금 거의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싸우는 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죠. 그것도 싸우는 것도 썩 국민들이 볼 때는 유능하게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아까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도 관련자들을 빨리빨리 불러서 빨리빨리 저기를 진상 파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원희룡 장관하고만 공방거리는 데 있고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장관하고 그냥 어쩌면 말씨름하는 어쩌면 국민들이 볼 땐 짜증나잖아요. 둘 다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냥 트리플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3호 쇄신안으로 청년 공천 확대 검토, 비례대표 확대해야 된다. 요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 비례대표 목 늘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김은경 혁신위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반증이에요. 얘가 아닌 자체가. 청년 뭐 이런 분들 많이. 근데 이거 늘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걸 혁신이라고 내놓는 거 보니까. 한심합니까? 한심해요. 아하. 맞죠, 김성현 소장님. 김성현 소장님. 얼마나 한심한지 말씀 주세요. 저 김 소장님은 공천도 받으셔야 되니까 여기 그냥 두고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상민 의원님은 공천 안 받으셔도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러면 진 작가님이 말씀하시죠, 그냥. 그래도 여유가 있으세요. 이제 5선의 여유로 한 말씀해 주세요. 청년 비례대표 확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함 때문에 혁신위를 내세웠잖아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 당의 문제가 크다. 물러나라고 하지만 물러나지 않고 혁신위를 내세웠어요. 그럼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함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거기에 딱 칼을 겨눠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피하고 오히려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를 전제로 한 기구다. 그리고 지금 이런 주변에 있는 뭐 그냥 그 전에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 툭툭 하고 있잖아요. 전혀 울림도 없고 울림이 없다. 내부에서도 뭐 그거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권위가 잃어버린 상태예요. 울림이 없다. 이 얘기는 국민들도 많이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제 좀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국회 인구 구성 인구 구성대로 딱 맞춰야 된다는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건 40대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대나 30대 청년 정치인이 부족한 건 그 연배에서는 국회의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거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40대는 다릅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놓고 봐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40대 국회의원이 부족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안타깝게 이제 50대가 돼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만으로도 50대입니까? 예, 만으로도 50대. 꼭 그렇게 강조를 하셔야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40대가 외모는 40대였어. 40대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3, 40대 청년 정치인들 뭐 40대 청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쪽에 보강돼야 된다는 건 맞지만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이 수많은 난제들을 놔두고 여기서 갑자기 청년 정치인을 더 뽑자는 말을 하는 것은 지난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한 방에 야 이런 정도면 진짜 바뀌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부족했죠. 부족하다. 단어 선택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좀 더 강한 표현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뭐 더 세게 합니까? 아니 다 알잖아요. 우리가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그 진단이 내려졌고 처방이 뭔지도 아는데 그걸 피해가다 보니까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옛날에 혁신안 짠 게 책으로 한 권이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누가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분이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도대체 기가 막혔어요. 너무 모욕적이고 상대에 도와준다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저 분이 그 도와준다는 대상에 대해서 오합지졸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또는 초선 의원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학력저하 대학생과 빗대어서 0.5선인 이재명 대표는 뭐예요,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진짜 방향을 지금 본질도 방향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 청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뭐 하나만 아니지. 하나만 얘기다. 근데 이제 혁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거친 문제잖아요. 제가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듣고 와서 그래요?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디서 들으셨어요? 단독. 저에게 이제 항상 좋은 정보를 주는 분인데 만약 이게 맞으면은 저 다음에 한번 불러주세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왜 자꾸 웃어요, 김성현 소장님. 정보원이 김성현 소장은 아니죠. 아무튼 그래야죠. 뭐 12월 달에 퇴진한다는 거? 10월 달에 퇴진한다. 10월 달 퇴진할 수도 있다.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왜 10월입니까? 그래야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내가 뭐 계속 버텨가지고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은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보 진영 다 그냥 무너진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런 생각 하고 계신다. 그래서 K 의원을 당 대표로 밀겠다. K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실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K 의원.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는 말씀드릴게요, 누군지. 그리고 지금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곧 나타날 거다. 흐름이 나타날 거다. K의원을 당대표로 모을 수 그래서 10월 달에 이런 K면 일들이 이상민 의원님은 아니시네. L 의원이시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아니면 계속 부를 거예요. 자, 진 작가님 이런 결정 어떻게 판단하세요? 10월. 글쎄요. 감동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그 1심 재판 있잖아요. 선거법 1심 재판. 9월. 이것과 9월.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월 얘기가 나오나 봐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유죄가 떨어지면 사실상 정치적 희망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분을 정말 지지한다라기보다도 대안이 없어서 하는 건데 그 대안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중요한 거 빼놨는데 또 중요한 또 있어요. 전당대회를 열겠다. 10월에 10월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통성 있는 당대표를 다시 꾸린다. 비대위원장 체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K 의원을 한다. K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78%라는 압도적으로 그 지지를 받아서 선출됐거든요. 그리고 또 당내의 강성 지지자, 열렬 지지자들로부터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당의
의원들의 그런 권력 그 지형을 봐도 이재명 대표가 상당 부분 뭐 장악하겠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현실이에요. 근데 전당대회를 또 치른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넘버 2예요 또. 그렇죠. 예, 그거 그러면 당의 혁신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당의 지금 고정적인 그런 어쩌면 악질적인 팬덤, 일그러진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들에서 지금 배태된 대표 체제인데. 결국 그러니까 수렴청정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그거 같지 않아요. 그분 제가 보기에는 K 의원? 예, 무능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분인데 되게 이미지가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누구예요? 그러니까 K 의원. 방송 중엔 말씀드리고 방송 뒤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방송 끝나고 댓글로 수렴청정의 가장 최적의 인물이잖아요. 자, 30초 남았는데 자 명락회동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이 명락회동을 통해서 뭔가 그래도 민주당이 또 하나로 될 수 있는 전개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가 답변이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그냥 파전이 맛있고 막걸리가 맛있다 뭐 아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만남에 대해서 우리 한판 승부라는 권위 있는 방송에서 아유 뭘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는 거 하지 말아요. 파전은 역시 만나든 말든 뭐 그냥. 맞죠, 김성현 소장님? 5초. 말 못 하잖아요. 당연히 만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끝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 소장님 나오시니까 훨씬 화끈한 거 좋네요. 또 모셔야겠습니다. 한판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